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윗마을 과부, 아랫마을 과부.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윗마을 과부집에 스님이 시주를 청하러 들렀다.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단정한 과부가 정중히 시주를 드렸다. 스님, 해가 이렇게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시렵니까? 비록 누추한 집이나 하룻밤 묵어 가시죠. 나무아미타불 참으로 고맙습니다. 고맙기는요. 제가 더 고맙지요. 그 집은 방이 하나뿐이라 과부와 스님은 같은 방에서 자게 되었다. 과부는 냉수 한 그릇을 방 한가운데 떠놓고는 말했다. 스님, 이 물그릇은 우리 둘 사이의 경계입니다. 저는 윗목에서 자고 스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마는 윗목은 많이 추울 텐데요. 괜찮습니다. 저는 늘 아랫목에서만 자서 모처럼 윗목에서 자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 아침 과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밥을 지어 스님에게 대접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살림에 저 하나 먹이시느라 끼니를 걸으셔야겠군요. 식량이 넉넉지 않으실 텐데. 염려 마십시오. 혼자 살다 보면 입맛이 없어서 끼니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스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드십시오.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씨앗을 드리겠습니다. 심어보십시오. 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 과부는 그 씨앗을 정성껏 심고 물도 정성껏 주고 날마다 손수 풀을 베며 정성을 다해 가꾸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더니 어느새 나무에 무언가 열리기 시작했다. 아니, 저게 뭔 열매요? 처음 보는 거네? 모양도 색도 참 곱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 말했다. 이게 뭐여? 한번 사 먹어보자. 처음 보는 열매였지만 맛도 좋고 보기에도 신기해 금세 입소문이 났고 값비싸게 팔렸다. 알고 보니 이 열매는 복열매라 하여 복을 부르는 신령스러운 열매였다. 과부는 그렇게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다. 그 소문이 금세 아랫마을 과부 귀에도 들어갔다. 참지 못한 아랫마을 과부가 후다닥 달려와 물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거야? 뭔 일 있었어?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윗마을 과부는 감추지 않고 말해주었다. 며칠 전 스님이 오셔서 하루 묵어 가셨는데 씨앗 하나를 주고 가셨어. 내가 정성껏 키웠더니 그게 복열매였던 거야. 그 덕에 이렇게 살림이 폈지. 이 말을 들은 아랫마을 과부는 당장 두 손을 모아 비나이다를 외쳤다. 제발 그 스님이 우리 집에도 오게 해주소서. 오시면 꼭 재워드릴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스님인지 다른 스님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아랫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왔다. 왔구나. 오셨구나. 복이 찾아오셨구나. 아랫마을 과부는 잔뜩 들뜬 마음으로 정성껏 상을 차리고는 스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스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죠.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좁은 방 하나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스님은 아랫목에서 주무십시오. 저는 윗목에서 잘게요. 아니요, 윗목은 춥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 추우면 이불을 둘렀으면 되지요. 이튿날 아침 스님은 조용히 밥을 다 먹은 뒤 씨앗을 내밀며 말했다. 이 씨를 심으십시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님. 꼭 잘 심겠습니다. 아랫마을 과부는 씨를 쥐고 신바람이 나서 돌아왔다. 이게 바로 복을 부르는 씨라는 거지. 내가 잘 심으면 복열매가 우수수 열릴 테니 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녀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날마다 나무를 살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무가 쑥쑥 자라더니 과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됐다. 나도 복을 얻었다. 이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달랐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무슨 열매야?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그러게, 가지 같기도 하고, 아니 저거 꼭 밤에 몰래 숨기는 에이 창피하게 왜 저런 걸.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과부는 얼굴이 붉어져 그 나무를 당장 베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베자마자 다시 자라고 또 자라고 아무리 베어도 또 자라기만 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복은커녕 망신만 당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아랫마을 과부 뭔가 잘못했나 봐. 아무리 씨가 같아도 복받을 사람과 아닌 사람이 따로 있지. 그리하여 윗마을 과부는 진심과 정성으로 복을 얻었고 아랫마을 과부는 욕심이 과해서 도리어 창피를 자초했다. 사람들은 복이라는 건 억지로 얻으려 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사또 앞에서 가슴을 내보인 처녀. 벼슬에도 뜻이 없고 그렇다고 양반처지에 장사도 할 수 없어 빈둥거리던 박조씨가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을 떠나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촌가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날 밤 주인 영감과 주안상을 앞에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객은 어디서 왔소? 이곳저곳 정처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식구는 어떡하고 말이오? 부모도 돌볼 식솔도 없는 혼자 사는 몸입니다. 주인 영감은 박조씨의 근본을 알아보고 나서 말을 꺼냈다. 이 늙은이가 가진 건 없어도 양반 집안이고 댁도 아직 혼자 몸이니 내 사위가 되어 이곳에 정착하는 게 어떻겠소? 박조씨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으나 딸을 만나보고는 흔쾌히 사위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아는 게 글공부라고 박조씨는 마을에 서당을 차렸다. 그리고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학동들로 인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다. 이듬해 박조씨의 아내가 딸을 낳았다. 부부는 아이 이름을 유화라고 지었다. 유화도 67살이 되면서 서당에서 남자아이들과 공부를 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나이 먹은 남자아이들보다 배움이 더 빨랐다. 세월이 흐르고 유화가 자라 18살이 되었다. 그동안 장인은 세상을 떠나고 서당도 학동수가 늘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부부는 유화가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한 입을 했을 거라며 딸로 태어난 걸 아쉬워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공부하던 유화도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집안에서 어머니에게 신부 수업을 받았다. 유화는 자라면서 예의 범절도 바르고 음식 솜씨며 바느질 솜씨가
근동에서 최고였다.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이 흠이긴 하지만 여느 양반집 교수보다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인물 또한 좋았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정숙한 처자라는 소문이 돌자 여기저기서 혼처자리가 들어왔다. 그 중에서 이웃마을에 사는 김진사 집에서 매파를 보냈다. 그만한 신랑감은 찾기 힘들 겁니다. 하늘에서 별 따기지요. 암요, 그렇고 말고요. 매파는 호들갑을 떨면서 말했다. 정말 그랬다. 김진사 둘째 아들을 눈독 들이는 내노라는 양반집들이 줄을 서 있었다. 과연 그 집은 알아주는 집이었고 딸 가진 부모라면 모두 탐내는 신랑감이었다. 집안으로 본다면 유한의 집이 한참 기울지만 인품이 워낙 좋고 정직한 신랑의 부모들은 유화의 됨됨이를 보고 유화를 며느리로 점찍었다. 내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딸만큼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키웠소이다. 부부는 황송하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담담하게 중매를 받아들였다. 박초씨 부부는 매파가 간 뒤에 딸을 불렀다. 김진사 댁과 혼담이 오갔으니 각별하게 언행을 더 조심하고 신부 준비에 최선을 다하거라. 김진사 댁과 유아의 정원이 알려지자 모두 부러워했다. 부부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혼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총각이 유아의 집 울타리 밖으로 하녀를 불러냈다. 전에 박초시의 서당에 다니던 학동이었는데 관청의 통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너희 아씨가 예전부터 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그런데 이렇게 정혼을 하다니 정혼을 파기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씨에게 전해라. 계집종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안주인을 찾았다. 조금 전에 아씨와 함께 서당에 다니던 총각이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러느냐? 아씨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이제부터 두 번 다시 입 밖에 그런 소리 꺼내지 말아라. 안주인은 박초씨에게 사실을 말하고 딸을 불렀다. 내가 서당에 다니던 아무개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게 사실이더냐? 유아는 깜짝 놀라더니 애써 마음을 진정했다. 하늘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단 말이냐? 어릴 적 서당에 다닐 때 마주친 적은 있었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여기저기 소문이라도 내서 김진사 댁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어쩐단 말이냐? 소녀에게 생각이 있사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관가에 상소를 해서 판가름하겠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들 테니 차라리 맞서서 밝히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마을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유화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그 소문이 벌써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유화네 집에서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부모는 시름에 잠겼고 유화는 결백을 밝히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유화는 먼저 자기를 모함한 총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 관가에 찾아가서 사또에게 청원했다. 소녀 정혼을 앞두고 있사온데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사오니 부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배 지나간 자리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 사또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때 유화가 말을 꺼냈다. 소녀의 왼쪽 가슴에 엽전 크기의 붉은 점이 있습니다. 정을 통했다면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판단하옵소서. 그리고 누명을 씌운 자가 누구인지 사또에게 밝혔다. 유화가 관청에 나타난 때부터 눈과 귀를 곤두세워 엿듣고 있던 자가 있었다. 누명을 씌운 총각, 지금은 관청에서 통인으로 일하는 그 자였다. 그는 유화의 신체 특징을 마치 보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에 새겼다. 사또는 남자가 관청에서 일하고 있음을 알고 그를 불러 물었다. 내가 처녀와 정을 통했다면 남이 알지 못하는 신체의 특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게 있느냐? 처녀 왼쪽 가슴에 엽전 크기의 붉은 점이 있사옵니다. 확인해 보시옵소서. 사또가 유화를 불러 다그쳤다. 네가 말한 특징을 알고 있던데 어찌 아니라고 하느냐? 그러자 유화가 부끄럽게 왼쪽 가슴을 내보이며 말했다. 보소서, 그자가 말한 붉은 점은 거짓이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사또 어른, 그자는 질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사또 어른께 아뢰는 것을 몰래 듣고 모함을 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와 정을 통했다면 붉은 점이 없다는 걸 모를 리 있겠습니까? 내 말이 맞다. 사또는 유화의 말에 감탄하며 통일을 불러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그리고 그에 응당한 벌을 내렸다. 곤란한 상황에서 지혜롭게 누명을 벗은 유화는 김진사의 아들과 혼인을 하고 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 사람과 살면 되잖니. 이초씨는 슬하에 아들 형제를 두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나이차가 많았다. 20살에 결혼한 이초씨는 큰아들을 낳고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늦지막이 늦둥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늦둥이 석현이가 2살 무렵에 큰아들이 장가를 갔다. 형님과 결혼한 형수 순양이는 현모양처였다. 처녀 때부터 워낙 성품이 좋아 아들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두었다. 그러다가 이초씨의 아들과 인연이다 혼례를 올리고 시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지만 갑자기 신랑이 변을 당하여 청산과부가 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새댁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식 잃은 시부모 앞에서 그 슬픔을 내색할 수 있겠는가? 설상가상 시부모마저 시름시름 앓더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끝내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5살 작은 아들 석현이 걱정에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다. 아가야, 면목이 없지만 너한테 석현이를 부탁하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석현 도련님을 잘 돌봐주겠어요. 순양이 시댁에 들어올 무렵 석현이는 2살이었다. 형수와 만난 석현이는 형수를 워낙 잘 따랐다. 순양도 어린 도련님을 자식처럼 돌봐주며 귀여워했다. 석현은 엄마보다 형수한테 엎여 있는 날이 더 많았고 어떤 때는 형수하고 자겠다고 보채서 형수가 데리고 잔 적도 있었다. 그런 석현과 순양이 가족을 모두 잃은 것이다. 순양이 눈물을 흘리면 석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형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에 매달렸다. 형수님, 울지 마요. 제가 자라서 형수님 잘 돌봐드릴게요. 그런 석현이를 볼 때마다 순양은 시댁을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다행히 시부모가 물려준 재산과 널찍한 집이 있어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석현이도 형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순대도 믿을 정도였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고 석현도 자라서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다. 순양은 시동생을 일찍 장가보내 집안의 대의를 이어야겠다는 생각에 매파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부모 없이 형수하고 산다는 게 걸림돌이 되어 혼담이 깨졌다. 어느 날 저녁 부르지도 않았는데 매파가 찾아왔다. 좋은 자리가 나왔다네. 순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매파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어느 누군지요? 색시감은 몇 살이고요? 시동생이 아니라 자네 혼처야. 순양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대로 됐습니다. 시동생이나 좋은 혼처가 있거든 알려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양은 오랜만에 친정에 가서 귀가 번쩍 뜨이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마을에 호라비가 딸과 단둘이 사는데 딸이 아비 걱정이 돼서 시집도 못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호라비는 다름 아닌 순양의 오라비 친구였다. 어릴 때부터 순양의 집에 들락거리면서 순양과도 가깝게 지낸 사이 아닌가. 순양이 시집 갈 때쯤 그 오라비 친구도 정혼을 했다고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속마음을 내비친 적은 없지만 속으로 은근히 관심이 있었다. 순양은 딸이 있다는 말에 그 집을 찾아가 딸 이화를 만나보기로 했다. 이화는 단아하고 얌전했다. 오랜만에 만난 오라비 친구는 몸이 건장하고 얼굴에 정이 뚝뚝 흘렀다. 20년 전에 봤던 사람 좋은 그대로였다. 그는 순양을 보자 캐캐 묵은 지난 추억을 들먹이며 반가워했다. 순양은 이화를 만나러 온 목적을 끄집어냈다. 그리고는 이화의 두 손을 잡고 청상 과부가 된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고 나서 이런 제안을 했다. 내 시동생은 17살이고 과거 공부 중이네. 성격도 좋고 땅도 많고 부유하지. 시동생한테 시집 오면. 그때 이화가 순양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혼자 두고 제가 시집 가면 아버지는 누가 챙겨주지요? 그때 오라비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다. 이화야, 아비 걱정하지 말고 너부터 시집 가거라. 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리고 머뭇거리더니 한마디 했다. 나는 이 사람과 살면 되지 않니? 하며 순양을 가리켰다. 마침내 혼담이 무르익어 이화와 시동생 석현이 가약을 맺었다. 이화와 석현은 아버지와 형수가 먼저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순양은 시동생 석현을 끝까지 보살펴주기로 시어머니와 약속했다며 시동생 먼저 장가를 보냈다. 그 후 그들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임서방의 아내를 탐한 지주 박찬봉. 임서방이란 가난한 농부가 함경남도 흥원 땅 사랑산 기슭에 초가삼간 집을 짓고 아내와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소장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 태어난 어린아이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어휴, 이 땀 좀 봐.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우리 애기와 당신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나는걸. 우쭈쭈쭈쭈. 이른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임서방은 반갑게 맞아주는 아내와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모든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 임서방의 소원은 열심히 일해서 눈맞이기라도 장만하는 것이었다.
여보,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당신하고 우리 애기하고 고생시키지 않을 테니 조금만 참으시게. 아내는 그런 남편이 든든하고 믿음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땅 지주인 박찬봉한테 다녀가라는 전갈이 왔다. 임서방은 혹시 땅이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지주 어른이 당신을 오라고 했을까요? 아내도 지주가 불렀다는 말에 걱정하는 눈치였다. 글쎄, 별일 아닐 거요. 금방 다녀오겠소. 임서방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지주 박찬봉에게 한달음에 달려갔다. 임서방, 자네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불렀네. 무슨 부탁입니까? 임서방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양도에 땅이 좀 있는데 자네가 한번 가서 살펴보고 오게. 원 세상에 자네 말고는 보낼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면서 박찬봉은 거나하게 약주와 음식을 대접하며 평소와 다르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박찬봉에게 약주도 한 잔 얻어먹고 기분이 좋아진 임서방이 집에 돌아왔다. 지주 어른이 무슨 일로 당신을 불렀대요? 아내가 근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 지주 어른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하더라고. 마양도에 가서 땅을 좀 보고 오라더군. 내가 제일 믿을만 하다며 그 일은 내가 꼭 해야 한다고 그러네. 내년에는 농사 지을 땅도 더 주겠다고 약조했어.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다. 아니, 안심했다기보다는 농사 지을 땅을 더 준다는 말에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년엔 지주 어르신 도움으로 땅마지기라도 살 수 있겠는걸요? 그래,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겠어. 우리 애기가 복덩인가 봐.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먼. 임서방은 아기를 받아 안고는 아기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아 참, 얼마나 걸려요? 멀진 않지만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사나흘은 걸리겠지? 그렇죠. 저는 당신 떠날 채비를 챙겨야겠어요. 다음 날 임서방은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아이를 업고 사랑산 꼭대기에 올라 남편이 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그날 밤 아기와 함께 잠을 잤다. 결혼한 후 남편과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던 아내는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고 쓸쓸했다. 한밤중이 되자 남편이 걱정되었다. 그 거친 바다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무사히 잘 돌아오겠지? 그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안심했다. 마양도는 동네 사람들도 수시로 들락거렸으니까. 아침이 밝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대바람부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내는 황급히 옷을 입고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르신, 어쩐 일이신지요? 임서방이 집을 비워서 찾아왔소이다. 내 부탁으로 심부름을 갔으니 그동안 내가 보살펴 주겠어.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몸둘 바를 몰라 했다. 아니요, 부담 가질 것 없어. 마땅히 내가 할 일이지. 그러면서 박찬봉은 임서방 아내의 자태를 흘깃흘깃 훔쳐보는 것이었다. 평소에도 임서방 아내의 고운 모습에 반해서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부부는 그런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박찬봉은 그 다음 날도 찾아와 쌀자루와 엽전 꾸러미를 놓고 돌아갔다.
이거 임서방 오면 주려고 했던 건데 먼저 받으시오. 아내는 그렇게 말하는 지주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조아렸다. 이렇게 챙겨주는 지주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아직 소식이 없을까? 아내는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 남편의 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올 리 없었다. 속이 시커먼 박찬봉이 임서방 아내를 빼앗을 속셈으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자 사람을 시켜 임서방을 바다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내는 눈을 뜨면 아기를 등에 업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남편이 타고 간 배를 하염없이 기다리다 돌아오는 것이었다. 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아직도 안 오지? 아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르신, 그이가 왜 아직 안 올까요? 사나흘이면 온다고 했는데요. 걱정 마시오. 아마 일이 늦어져서 그런가 보. 혼자 간 것도 아닌데 뭘 그리 걱정하시오. 내가 있으니 마음 놓으시오.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 이후에도 박찬봉은 수시로 드나들며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슬그머니 아내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아, 아닙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손을 뒤로 뺐다. 박찬봉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어깨를 감싸는 듯 툭툭 치더니 살인문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박찬봉이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는 점점 불안했다. 박찬봉이 날마다 드나드는 것도 무섭고 올 때마다 뭔가 야릇한 미소를 짓는 그 모습도 싫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주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달포가 거진 다 되었다. 어느 날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내의 눈에 남편이 타고 갔던 배가 보였다. 저기 배가 온다. 아가야, 아빠가 이제 오시나 보다. 아내는 아기를 들쳐업고 집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왜 안 오신다냐, 아가야? 아가야. 아내는 아기를 부여안고 살인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그런데 그때 기다리던 남편은 오지 않고 박찬봉이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남편은요? 그게 사고가 있었소. 박찬봉은 아내에게 임서방이 바다에 빠져 실종되었으며 지금까지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한 채 오늘에서야 배가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임서방의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만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아내는 아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다음 날 박찬봉은 다시 초가삼간을 찾았다.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어오른 임서방의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이런 일이 생겨 뭐라 할 말이 없어.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니 당신과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 하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할 생각이나 하시오. 아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아내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등에 업은 아이가 보채기라도 하면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때마다 박찬봉이 집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막무가내로 변했다. 그날은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아내는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잖아. 혼자 몸으로 어린 것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나한테 오면 호강시켜 줄 테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보따리 싸게. 어린 것도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그러면서 임서방의 아내를 품에 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아내는 지주의 품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말했다. 내일 다시 오세요.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내일 다시 오겠네. 박찬봉은 헛기침을 하며 일어나더니 순순히 돌아갔다. 밤새 뜬 눈으로 세운 아내는 아기를 부둥켜 안았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내는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젖을 물렸다. 작은 입으로 오물거리며 젖을 빨던 아기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다. 임서방의 아내는 동이틀 무렵 아이를 업고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다. 남편이 떠나간 바다를 바라보는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난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아가야, 우리 아버지한테 가자. 아내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넘실대는 바다에 몸을 던졌다. 그 후 남편을 그리다가 바다에 몸을 던진 임서방 아내의 슬픈 사연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절보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왕십리 배노인의 외동딸. 가을밤이 깊었다. 차가운 초승달이 산 꼭대기에 걸려있고 풀벌레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다. 아씨, 그만 주무시지요. 문 밖으로 비치는 처녀의 모습을 보고 노인이 문 밖에서 나직이 말했다. 잠시 후 방안을 비추던 흐릿한 불빛이 꺼지자 노인은 안심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노인과 처녀는 도성 밖 왕십리에서 미나리와 채소를 길러 도성에 내다 팔고 있었다. 얘야, 그만 가자꾸나. 네, 아버지. 도성에 들어와 채소를 팔고서 아버지와 딸은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딸을 보고 아시라니 무언가 숨겨온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10여 년 전 일이었다. 방탕하고 폭정을 일삼는 임금과 매관매직에 빠진 탐관오리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한탄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윤대감과 정대감이었다. 그들은 중마고우요, 뜻을 같이 한 동지였다. 여보게 윤대감, 자네 여식을 내 며느리로 주게. 그러면 자네와 난 사돈이 되겠구먼. 술자리에서 만난 두 사람은 딸과 아들을 혼인시키기로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임금은 윤대감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역적 윤임금은 어명을 받들라. 윤대감은 사약을 받았고 부인은 스스로 자결을 했으며 두 아들은 노비로 팔려갔다. 하지만 어린 딸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관군들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져도 나오지 않자
온 집안에 불을 놓았다. 나오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불길이 온 집안을 집어삼켰다. 그 불길 속에선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렇게 윤대감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출세육에 눈먼 정대감이 뜻을 같이한 윤대감과 동지들을 하루아침에 배반하고 역모사실을 낱낱이 밝혀버린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밤 잿더미로 변한 윤대감집 뒤채에 딸린 아궁이가 슬며시 열리더니 그곳에서 윤대감집 집사 배서방과 어린 딸이 까만 검댕을 뒤집어 쓴 채 기어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배서방과 윤대감의 어린 딸 은서는 그렇게 왕십리의 자리를 잡아 아버지와 딸 행세를 하며 살아온 것이다. 5년 전 낯선 남자가 딸을 데리고 왕십리의 자리를 잡을 때부터 그들이 부녀지간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윤대감의 어린 딸은 그날의 원한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 원수를 꼭 갚겠어요. 잠자리에 누워도 그날 밤 아궁이 속에 숨어서 들었던 아우성과 비명이 들리는 듯 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정대감은 좌의정자리에 올라 있었고 은서와 정혼했던 정대감의 아들은 홍문관에 벼슬을 얻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야겠어요. 배노인도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었다. 정대감의 아들은 방탕하고 한량들과 어울려 기방에 들락거리며 속을 썩였다. 부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벼슬에 올라서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퇴골 후엔 발길을 기방으로 돌리곤 했다. 지천이 아직 안 들어왔느냐? 네, 아직. 3년 전 혼인한 정지천의 아내가 고개를 숙였다. 언제쯤에나 그 바람이 수그러들고. 정대감은 언짢은 표정으로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천이 들락거리는 명월관에 처음 보는 기녀가 들어왔다. 나리,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아이가 나리를 모실 겁니다. 지천을 보고 주방꾼이 호들갑을 떨었다. 방에 들어온 때묻지 않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지천은 정신을 빼앗겼다. 한 잔 따라봐라. 그래, 이름이 뭔고? 여한이라 하옵니다. 여한? 한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한 잔 따라봐라. 지천은 술이 거나해지자 어울려 들어온 한량들과 정세와 임금의 폭정에 대해 비판의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다. 지천이 수청을 들라 하자 여인이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한술밥에 어찌 배부르려 하십니까? 다음번에. 그래, 알았다. 며칠 후 지천은 다시 명월관을 찾았다. 그리고 한량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는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다며 임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다시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밤이 이슥하자 여한과 잠자리에 들었다. 나리가 제 첫남자이옵니다. 지천은 여한을 품에 안고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날이 밝아 지천이 잠에서 깨어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머리맡에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전 10여 년 전 정혼했던 윤대감의 여식 은설하옵니다. 정혼의 약조를 오늘에야 지키게 되었군요. 부친과 가족들의 원한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은 지천의 손이 덜덜 떨렸다. 간밤에 술에 취해 거리낌 없이 쏟아낸 말들이 떠올랐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입고라니
고절들이 달려들어 지천을 포박해서 사원부로 끌고 갔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역적무리와 모여 역모를 꾀한 죄다. 어떤 노인의 제보를 받고 명월관에 잠복해 있던 감찰관에 의해 지천은 파직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가자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다. 물이 낮은 곳에서 흐르겠느냐. 여보아라. 당장 좌의정을 봉고파직하고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그리하여 정대감은 귀양길에 오르고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이제 여기서 떠나요. 그 길로 은서와 배노인은 한많은 왕십리를 떠났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마을을 찾아가 아버지와 딸처럼 살아갔다. 한밤중에 시댁으로 도망친 딸. 홍주 땅에 최씨성을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 고운 용모와 단아한 품행으로 마을에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여인의 삶은 꽃 피우기도 전에 큰 시련을 맞았다. 18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병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된 것이다. 정말 대단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는데도 시아버지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다니. 맞아요. 고생이 많을 텐데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정자나무 아래 모인 이웃들이 한마디씩 던졌다. 그때 멀리서 최 씨가 물동이를 이고 오고 있었다. 주변에선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으나 최 씨는 재혼을 거부하고 물깃고 절구질하여 받은 품삯으로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봉양했다. 혹여라도 외출하게 되면 좌우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여기에 밥과 반찬을 놓아뒀습니다. 아무개 음식은 여기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효부라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친정부모의 생각은 달랐다. 그 어린 것이 평생을 과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요. 친정부모는 딸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자식마저 없는 걸 불쌍히 여겼다.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긴 부모는 여러 번 재혼시키려고 했지만 딸은 완강히 거절하곤 했다. 어머니는 딸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어이구, 그 불쌍한 것. 그러던 중 그들은 딸을 억지로라도 데려와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고자 했다. 그래서 딸을 데려오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 급한 소식을 전하자 최 씨는 눈물을 머금고 시아버지를 이웃에게 부탁한 뒤 친정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친정집에 들어선 그녀는 어머니가 멀쩡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어리둥절한 그녀에게 부모가 말했다. 내 나이가 20살도 안 되었는데 과부로 수절하며 의탁할 때도 없이 청춘을 보내다니 인생이 가련하구나. 좋은 신랑감을 구해놓았으니 내일 성혼할 것이다. 아무쪼록 거절하지 말아라. 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 씨가 거짓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였더니 부모는 기뻐하며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 씨는 밤이 깊어지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시댁을 향해 달렸다. 불편하신 시아버님을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가야 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헤치며
그녀는 걷고 또 걸었다. 시댁과의 거리는 80리였는데 겨우 20리쯤 지나자 양쪽 발이 벌써 부르터서 몇 발자국도 옮기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최 씨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고개에 이르자 커다란 호랑이가 산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란 최 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는 영물이니 아무쪼록 내 말 좀 들어다오. 그녀는 사정을 말한 뒤 다시 말했다. 지금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다. 나를 해치고자 한다면 당장 물어라. 최 씨가 호랑이 앞으로 다가가자 호랑이는 이내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하기를 여러 차례 하더니 호랑이는 갑자기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최 씨가 말했다. 내가 혹시 연약한 몸으로 깊은 밤중에 홀로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태워주고자 하는 것이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부탁한다. 고맙구나. 최 씨가 호랑이 등에 올라 목을 껴안으니 달리는데 그 빠르기가 마치 나는 것 같았다. 잠깐 사이에 벌써 시댁 문 밖에 도착했다. 최 씨 부인이 등에서 내려 호랑이에게 일렀다. 고맙구나. 내 이 은혜 잊지 않으마. 호랑이는 마치 말을 알아듣는 듯 그녀를 남겨두고 사라졌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걸려 어금니를 갈고 입술을 부딪히며 크게 포효하는지라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다고 했다. 최 씨가 그 말을 듣고 함정에 빠진 호랑이가 자기를 살려준 호랑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서 보니 털 색깔이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캄캄한 밤중에 본 거라 분명치 않았다. 자세히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호랑이에게 말했다. 네가 저번 날 밤에 나를 업고 왔던 호랑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는데 마치 애걸하는 것 같았다. 최 씨는 비로소 마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덧붙여 말했다. 저 짐승이 비록 맹수이지만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일 저를 위해서 호랑이를 놓아주신다면 제가 비록 가난하여 재산은 없으나 마땅히 호랑이 가죽값을 마을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혀를 차며 말했다. 효부가 말한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소. 다만 이 호랑이를 놓아주게 되면 필시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풀어주는 대신에 앞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조를 하겠습니다. 함정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두 멀리 떨어져 계시면 제가 직접 풀어주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말대로 하자 그녀는 마침내 함정을 열어 호랑이를 놓아주었다. 호랑이는 최 씨의 옷을 입에 문 채 차마 놓지 못하다가 한참 지나서야 길을 떠났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효부 최 씨와 그녀를 돕고 떠난 호랑이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더니 오늘 새벽에는 호랑이가 산토끼를 잡아다 놓았다며. 호랑이까지 감동하다니 놀라운 일이야. 그런 효부가 또 있을까?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 효부 최 씨는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며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슬픈 어릿광대. 오래전 아주 먼 곳에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국은 불가리안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가련하고 슬픈 왕국이 있을까? 그곳에 사는 누구도 웃는 법을 알지 못했다.
흥겨워할 줄도 즐겁게 놀 줄도 몰랐다. 모두가 언제나 심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심지어 서로 숨쉬는 공기조차 시샘했다. 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가 궁전에 어릿광대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슬프면 백성이 슬픈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행복해지면 백성들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왕은 다음 일요일에 궁전 정원에서 어릿광대를 선발할 것이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그리고 선발된 어릿광대는 왕이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맙소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라고는 고독하고 슬픈 백성 단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왕은 그를 고용해야만 했다. 그 새로운 어릿광대는 너무나 슬퍼 보여서 궁정에 있는 신하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눈물을 쏟았다. 도대체 왜 저런 어릿광대를 고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그야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눈물이 고였다. 그 슬픈 어릿광대는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대신에 왕에게 백성이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지도 말해주었다.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더 화나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천만에 짐의 백성은 모두 만족해하고 있다. 내 신하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면 폐하께서 변장하고 나가셔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그렇게 하시면 백성이 생각하는 바를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가 제안했다. 왕은 그 어릿광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왕은 백성이 자기를 찬양하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는 변장을 하고 그들이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궁전을 떠날 때는 왕비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왕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왕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방인이 틀림없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왕이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지 알 텐데. 거기다가 왕의 신하들이 보물을 훔치지를 않나, 빼돌리질 않나. 그리고 누구라도 감히 반대라도 했다가는 당장 감옥 신세랍니다. 어떻게 그대들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하는 건가? 왕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도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감옥에 쳐넣지도 않을 테고. 왕은 그전보다 더 슬퍼져서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사흘 동안 왕은 수제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 후 왕이 어릿광대를 불렀다. 왕은 그에게 왕관과 제왕의 호를 건네주며 말했다. 결심했어. 왕국을 다스리는 데는 나 같은 왕보다 어릿광대가 더 나아. 그 어릿광대는 손에 제왕의 호를 쥐고 머리에 왕관을 쓰자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왕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그대의 남동생을 기억하나요? 어찌하여 날 더 슬프게 하려는 건가? 알다시피 그는 수년 전에 죽었어. 내가 왕위를 계승할 때 한 점쟁이가 나한테 말했지. 언젠가 동생에게 왕관과 호를 넘겨주게 될 거라고 말일세. 그래서 나는 부하에게 점쟁이와 동생 둘 다 없애라고 명령했지.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후회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점쟁이에게 그 부하를 매수할 만큼 많은 돈이 있었지요. 그래서 부하가 그 두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왕은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자 어릿광대가 대답했다. 난 그 점쟁이와 함께 살았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이니까요. 예언은 결국 이루어졌죠. 당신이 나에게 왕관과 제왕의 호를 넘겨주었으니까요. 뭐라고? 그러면 날 어찌할 것인가? 왕이 마음을 졸이며 물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테니 이제 나는 그대를 궁정의 어릿광대로 임명하는 바이오. 우리는 그저 직업을 맞바꾼 것뿐이요. 그의 동생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그대보다 더 슬픈 광대가 될 텐데, 왕이 말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부패한 신하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 백성이 다시 즐거워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의 슬픔에서 즐거움을 찾아낼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모든 일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 볼이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제인이란 아가씨가 살고 있었다. 비록 초라한 오두막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옆집에 사는 농부만은 늘 그녀를 괴롭혔다. 한 번은 손수레로 제인의 정원 담장을 들이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을 타고 달리며 제인의 호밀밭을 모두 망쳐놓기도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걸 모두 원치 않아.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인을 좋아했고 제인의 가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그 해에도 여름 축제가 다가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제인과 춤을 추고 싶어서 그녀 주위에 얼쩡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풀밭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제인은 몸을 굽혀 그걸 집어들었다. 작은 대리석 손이었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다. 도대체 뭘 주었는지 우리에게도 좀 보여줘. 그러나 그것이 대리석으로 만든 손인 것을 알고 모두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는 제인에게 멀리서 말했다. 제인, 어서 그걸 던져버려. 분명히 마법에 걸린 걸 거야. 너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제인은 신경 쓰지 않고 줄에 매달려 있는 그 대리석 손을 목에 걸었다. 그때부터 축제는 활기를 잃고 모두 멀리서 제인의 목에 걸린 이상한 손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제인만 그곳에 남아있다가 가장 늦게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제인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걸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옛 성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 성은 언덕 위에 마을을 굽어보며 서 있었다. 갑자기 그 성에 전해오던 옛 이야기를 떠올린 제인은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 얘기는 성의 주인이었던 비열한 구두쇠의 유령이 왜 이곳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제인은 좀 두렵긴 했지만 축제 기분 탓인지 왠지 흥분되는 그런 저녁이었다. 폭신한 초록 이끼에 앉아 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저 아래 오두막과 농가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아름답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벽 하나가 큰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제인의 눈에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이 보였다. 그곳에는 근사한 옷을 입은 귀족들과 높은 주름옷을 입은 신사들, 그리고 아름다운 무늬가 수놓인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이 파티를 열고 있었다. 연주가들은 류트와 하프를 연주하고 있었고, 시종들은 음식들을 바삐 나르고 있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그 주위를 둘러서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제이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 신기한 광경을 숨죽이며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데 열중한 나머지 한 여인이 다가서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 여인은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다. 대리석순을 발견한 네가 아가씨라니 기쁘군.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이곳에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아가씨, 가련한 내 남편을 도와줄 수 있겠소? 여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어요. 무슨 일이죠?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내 남편은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어서 백성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래서 왕실 가족은 누구도 평화로이 쉴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 대리석으로 꾸며진 대연회장에서 매일 밤 축제를 베풀어야만 했지요. 우리는 모두 마법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 흐르고 잔에 포도주가 넘쳐 흘러도 축제는 늘 우울했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평화를 되돌려줄 사람은 아가씨뿐이에요. 하고 제인에게 말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요? 내일 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구멍을 파세요. 하지만 반드시 혼자 와야 해요. 물론 그대의 부모님은 괜찮지만 말이요.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의 것이라오. 부정하게 얻은 재물들이 사라지면 다시 평화가 이 성을 지배할 것이오. 그런데 누구라도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는 제인에게 기억의 징표로 언제나 푸름을 잊지 않는 상록수 다발을 주었다. 그리고는 사라져버렸다. 꿈속을 걷듯 제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이는 그 모든 게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침대 옆에 기억의 징표로 받은 상록수 다발이 순금으로 변해서 놓여 있었다. 아, 꿈이 아니었구나. 제이는 가족들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자 그들은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그 옛 성토로 갔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파라고 했어요.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흙과 돌덩이들을 퍼냈다. 그러자 무언가 곡괭이에 부딪혔다. 그건 쇠로 만든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상자 안에는 금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그들은 그 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도 있었고 오두막과 담장을 고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몇 마리 소와 땅도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다. 제이는 매우 행복했다. 그런데 대리석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웃집 농부는 제인이 갑자기 부자가 되자 궁금증과 질투심이 끌어올랐다. 가난했던 제인이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지? 농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제인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밝혀내려고 애를 썼다. 농부는 그들이 먼 친척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나서도 그는 계속 뭔가 자기 이웃의 비밀을 밝힐 만한 것이 없나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다녔다. 그러다가 제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몰래 엿들었다. 오늘 밤 그 성에 가서 그 대리석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재물에 대해 고맙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손을 돌려주자꾸나.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우리처럼 행운을 얻게 되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왜 다른 가난한 사람이 행운을 잡아야 한다는 거야? 나도 있는데 말이야. 농부는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은 자기 것이 될지도 모를 황금과 보석 생각으로 점점 뛰었다.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왔다. 그의 이웃이 풀숲에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반짝이는 대리석 손을 그 자리에 두었다. 농부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굶주린 독수리처럼 그 대리석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탔다. 농부는 명령조로 말했다. 자, 이제 나에게 왕의 보물을 보여라. 더 많이, 아주 많이. 그 순간 큰 소리와 함께 성문 하나가 열렸다. 그런데 둥근 천장이 있는 대연회장에 왕의 해골이 서 있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회오리 바람이 그 성을 감싸더니 그 욕심 많은 농부와 말을 공중으로 멀리 날려보냈다. 아무도 농부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피로에 지친 농부의 말이 혼자서 마구간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주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손도 농부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 대리석 손을 찾을 수 없었다.